자, 이제 칠판에 보시면 그 경매 절차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고가 뜨면 2주에 있다가 이제 입찰이 진행됩니다. 경매가 진행되고요. 그 경매가 진행되는 날을 갖다가 매각일이라고 불러요. 경매하는 날, 이게 법정에 모여서 한다고요. 이때는 경매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한날 1시에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기일 입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일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25일 10시 시간까지 나오는 것을 기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각하는 날,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10시에 하죠, 경매는. 법원에 따라 10시 30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기간 입찰은 입찰인데 접수 기간이 있는 거 얘기해요. 이건 한날 1시에 모여가지고 입찰표를 쓰는 거지만 기간 입찰은 보통 접수 기간 한 일주일 줘요. 일주일 동안 접수시키라고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봉투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법에는 나온 제도고, 호가 경매는 이제 초창기에 했던 방법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부르고 자 얼마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또 더 이상 없냐고 해서 안 나오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불러서 하는 거예요. 호가 경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경매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정성에 좀 문제가 생기죠. 의사가 드러나다 보니까 막 조폭들이 막 개입을 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게 만들고 해서 낙찰 받아가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이걸로 합니다. 기일 입찰. 한날 1시에 모여서 입찰표를 써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돈을 걸고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10% 걸고 들어오는데 요게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고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된 그 최저가가 있어요. 그 금액의 10%예요. 그러니까 요걸 좀 이해를 해보시면 요 집이 경매에 붙여졌다 이렇게 되면 요 집이 갑의 집이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해보니까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첫 번째 경매하는 날이 잡히면 그때는 이 감정가가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이 돼요. 근데 실무에서는 최저가라고 부릅니다. 그럼 최저가가 이제 2억이 되는 겁니다. 2억. 그러면 2억이 된다는 것은 경매 들어온 사람한테 2억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 써내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 감정가가 조금 높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할 때는 요 금액 2억 여기 받아갖고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옵니다. 부동산 경기가 막 올라가는, 가격이 막 올라가는 시점이 아닌 이상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매하는데 제 얼굴 안 보여도 되겠죠? 두 번째 경매하는데 아슬아슬한 두 번째 경매하는데 한 달 간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날 했으면 요거 한 2월 20일쯤 해요. 두 번째 할 때는. 그러면 이게 아무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을 유찰이라고 그래요. 유찰. 두 번째 할 때는 2월 20일 날 하는데 그때는 이거보다 가격을 낮춰줘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찰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 20% 정도 다운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2억에 20%라고 한다면 4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때 최저가는, 요게 최저가예요 또. 최저가는 얼마냐면 4천 마이너스 한 1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야.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요게 경매에 넘어갔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를 잡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 2억으로 잡히면 첫 번째 경매할 때는 2억이 최저가가 됩니다. 그럼 2억 이상 써내보세요 이런 건데 아무도 안 들어온다고요 보통. 그러면 유찰이라고 그래요. 유찰. 그러면 다시 해요. 다시. 그랬을 때 20% 정도 아니면 법원에 따라 30% 다운을 시키는데 최저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20% 떨어지면 1억 6천이 최저가가 돼요. 그럼 1억 6천 이상 써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요게 최저가예요 또. 그러니까 최저가는 떨어져요. 감정가는 한번 잡히면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그냥 감정가 그냥 2억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저가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때 A하고 이제 B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A하고 B가. 그래서 A는 얼마 쓰냐면 1억 7천을 쓰고요. B는 얼마 쓰냐면 1억 8천을 쓰고 들어와요. 이렇게. 두 사람만 들어왔으면 요 사람이 이제 1등이야.
근데 이 사람이 됐든 들어올 때는 보증금을 걸고 들어와야 돼. 보증금. 그 보증금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거는 게 아니고, 쓴 금액이 아니고 요 최저가의 10%를 걸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입찰 들어온 사람이라면 거는 보증금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써낸 금액이 아니고 요 최저가의 10%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온 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니까 전부 다 1600씩 걸고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요때 1등은 사실상의 낙찰자는 B가 된 거예요. 여긴 떨어졌죠 이제. 그래서 요 B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이렇게 부르고, 실무적으로는 최고가 이렇게 부르고, 요 2등한 사람 있죠. 요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정식 명칭인데 차순위 또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제 요 사람은 왜 떨어졌어요? 원래 떨어진 요 사람은 걸었던 보증금 1,600만 원 찾아오고요. 이 사람은 이제 요것은 법원에 그대로 두고 이거 뺀 나머지 잔금을 나중에 이제 요때 내는 거죠. 대금 납부할 때 나머지 잔금을. 그런데 요 2등 한 사람 있잖아요. 요 사람에 대해서 혹시 1등이 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잘 많지 않지만 혹시 안 낸다면 요 사람 보고 그럼 당신이 요 금액으로 받아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봐. 혹시 이 사람이 돈 안 낼 때 새로 딱 하는 것보다는 요 사람이 어차피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낙찰자로 결정을 해서 이 돈을 내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매를 새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돈을 안 찾아오죠 이걸. 근데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자격이 있으려면 요 금액차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이게 많이 차이가 나버리면 헐값에 매각하는 결과가 되니까 금액차가 조금 나야 돼. 그게 어떻게 따지냐면 이게 시험에 4번이나 나온 거예요. 최고가가 쓴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요. 그럼 얼마죠? 1억 1600 빼면 8천에서 6,400인가요? 1억 6,400이에요. 지금 칠판에 안 보이지만 1억 6,400이에요. 그럼 1억 6,400보다 요 사람이 쓴 금액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2등이라고 다 차순위 할수, 차순위 매수인고할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고 1등하고 금액차가 많이 나지 않는 2등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순위 매수신고할 자격이 있나요? 있어요. 있지. 1억 6,400을 넘겼으니까. 그러면 물어봐요. 차순위 매수신고 하려고. 그러면 네 그러면 이거 안 찾아오고 이제 대기자.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대금을 납부해버리면 그때 찾아와요. 대금 납부 안 하면요. 이 사람 돈 안 내면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거보다는 좀 싸게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다.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는 걸 차순위자다. 그죠? 근데 요것처럼 아까 여기처럼 처음에 할 때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죠. 그걸 유찰이라고 하고 이때는 비싸서 안 들어온 거니까 최저가를 어떻게 해? 낮춰주죠. 법원이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다운을 시킨다. 그래서는 30% 떨어뜨리는 법원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을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임자를 못 만나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 이걸 세매각. 원인이 뭐죠? 유찰. 임자를 못 만나서 그런 거지. 이때는 최저가를 어떻게 해? 저감하지요. 중요합니다. 떨어뜨린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1등을 찾았죠 지금.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이제 절차에 하자가 있냐 없냐를 다시 한번 검사 맡아. 일주일 있다가 요 날을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불러요. 결정기일. 절차가 하자가 없어. 그러면 허가 떨어져. 절차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 불허가 떨어지는데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불허가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불허가 나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시. 임자를 못 찾았으니까 다시 해야 돼요. 그것도 세매각이라고 불러요. 이유는 뭐죠? 절차에 하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빼먹고 했다든지 그 다음에 관련자들한테 알려줄 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경매하면서 그러면 그게 하자가 있다고 보고 그럴 때는 뭐예요? 불허가 떨어지고 그때는 새로 합니다. 이것도 새로 하니까 세매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저감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1등이 있었기 때문에.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죠. 써낸 사람이 있었죠. 다만 절차에 좀 하자가 있으니까 새로 할 뿐인 거지. 그래서 가격을 다운시키지는 않는다. 다운시키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어요. 세매가 저감되는 경우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 허가 나요. 그런데 허가든 불허가든 불만 있는 사람은
어필할 수 있어요. 이때 판사한테 여기 지금 허가 내주는 거, 불허가 내주는 거 잘못했어요. 판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항고예요. 그러니까 이 허가나 불허가 결정은 판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 가면 사법보좌관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보다 밑에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런 일을 조금 단순한 일이니까 판사한테 다 맡기기 힘들어서 옛날에는 판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사법보좌관을 뽑아서 그 사람 보고 하는데 보통 법원 공무원 출신들이 많아요. 보좌관, 판사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허가 또는 불허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고가 일어나면 이제 그때 판사가 나와서 판단해요. 근데 이 항고는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일주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일주일 내에 항고하시오. 근데 맨입으로 안 됩니다. 돈 걸고 해야 돼요. 그죠? 그 항고 보증금을 공탁하는데 그 공탁할 항고 보증금은 10%예요. 10%. 응? 10%나, 요거. 아까 매수인청 보증금도 몇 프로 걸어요? 여기요, 보증금? 입찰 보증금 몇 프로 걸어요? 10%. 계약금 10% 걸듯이 이것도 10%예요, 10%. 그런데 뭐의 10%인가? 요건 최저가의 10%죠? 중요한 부분 왔습니다. 뭐의 10%는 이거 최저가가 아니고요. 낙찰가입니다. 낙찰가. 요거 지금 1억 8천 쓴 사람한테 허가 결정이 났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800을 걸어야 돼. 예. 자, 눈이 감기기 직전이네요. 매각 대금의 뭐예요? 10%. 예? 낙찰가의 10%를 거는 거니까 이걸 이제 요즘은 요걸 많이 물어봐요. 옛날에 이걸 10번 이상 물어봤어요. 최근에 요렇게 움직여요. 여기를. 틀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최저가로 내지, 당연히. 최저가의 10%를 갖다가 공탁한다고 그러면 틀려요? 최저가가 아니고 뭐예요? 매각대금이야. 좀 이따 밑줄 그어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허가 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해요? 허가 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허가 나면 어떻게 해요? 돈 내야 되죠. 여기도 중요합니다. 돈 언제까지 낼까요? 대금? 그 한 달 주는데 돈을 언제까지 내냐? 법원이 내라고 한 날까지 말 듣고 내면 돼요. 법원이 내라고 한 거 통지서를 줘요. 그러면 그때 대금 지급 뭘 정하냐면 기한을 정해요. 기한. 기한. 대금 지급 뭐예요? 뭘 정한다고요? 기한. 그래서 보통 요 기한을 한 달 줘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죠? 보통 한 달 주는데 그 기한 내에 돈 내면 돼요. 그럼 대금을 납부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죠? 돈 내면 바로 권리 취득이에요. 낙찰받아서 돈 내는 순간에 등기를 아직 안 넘어왔어도 소유권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란 말이 중요해요. 바로 돈 내는 즉시 취득. 돈 안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있지. 꽤 있어요.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예? 있어도 안 내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이요? 있지만 이거 권리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요거 냈다가는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권리 분석을 잘못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순위 세입자예요.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는 거 공부했죠? 근데 선순위 세입자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지금 10억짜리인데 이게 지금 거의 3억까지 떨어졌어. 왜 이렇게 싸? 해가지고 3억짜리면 내가 5억만 써도 그래도 그냥 거의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2, 3억은 번다 싶어가지고 5억을 쓰고 받은 거야, 3억짜리를. 근데 거기에 집에 선순위 세입자가 보증금 7억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7억을 떠안으면 자기가 5억을 쓰면 12억에 받은 거야. 그럼 시세가 지금 10억도 채 안 되는 건데 감정가가 10억이라는 거고 그러면 12억에 받아갖고는 무조건 손해죠. 그러면 걸었던 보증금을 그냥 날려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선순위 세입자 대항력을 모르는 사람이 경매하는 거예요. 금액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하는 사람이 막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가장 기초예요. 근데 가장 많은 사고예요, 그게. 그래서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때 나왔지만 그게 경매예요, 그게. 응? 자, 근데 대금 납부 안 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재매각이다 불러요. 이것만큼은 재매각이라고 그래요. 돈 안 낸 경우죠. 대금 납부 안 한 경우죠. 다시 합니다. 다시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재매각. 이때는 최저가를 저감을 해서 떨어뜨려 줄까요? 그럴 리가 없다. 왜 그렇죠?
1등 써낸 사람 있었죠? 1등짜리. 허가 받은 사람 분명히 있었죠? 왜 떨어뜨려줘?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저감이 없어요? 저감되는 건 유일하게 어떤 경우예요? 아무도 안 들어왔을 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생각할까? 유찰. 요때만 저감.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요 사람, 대금 납부 안 한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시험 몇 번 나왔던가요? 돈 안 낸 사람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가? 두 가지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다시 하는 재매각 절차에 입찰을 못 들어와요. 자기가 돈 안 내가지고 다시 하는 건데 또 입찰을 들어와요? 법원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안 돼. 두 번째는 재매각으로 가게 됐으면 이 사람은 자기가 걸었던 보증금이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받은 건데 자기가 돈 안 내고 도망간 거예요. 걸었던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날려요. 뜯긴다. 몰수. 그런 불이익을 입습니다. 그렇죠? 요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정리합니다. 교재 밑줄 그어 볼 건데 교재 빨리 보셔야 돼요. 622페이지. 622페이지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매각 실시가 있고요. 매각 실시하는 방법이 박스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를 동그라미 치.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자, 제일 밑에 네모 5번 매각 실시라고 돼 있죠. 매각 방법 중에 보면 박스에 매각 실시인데 거기를 몇 줄 그어야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 있죠. 호가 경매 또요.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이렇게 세 가지. 지금 100% 뭘로 해요? 기일 입찰로 해요. 니은번. 예. 근데 매각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면 그래도 세 가지라고 하셔야 됩니다. 법상.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셋째 줄. 입찰 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 최저가의 10분의 1.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십니다.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요.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결정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 자, 차순위 매수 신고는 신고 금액이 최저 매각 가격 뭐요? 이상이어야 되고 또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에서 입찰 보증물 뺀 그 공제한 금액을 넘어야 된다. 차순위자가 쓴 금액이 요게 4번 나왔다고요. 동그라미 4번 그 세 줄 밑줄 긋고요. 집행관은 그죠. 매각 절차의 종결을 고지하고 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외의 입찰자에게 그들이 제출한 입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떨어진 사람한테는 최고가 결정됐어요. 네, 그러면 즉 뭐예요? 보증금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차순위자 중에서 혹시 1등이 돈 안 내면 내가 돈 내고 받아갈게요 라고 차순위 매수 신고한 사람은 거기 나온 것처럼 보증금 안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 사람 걸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네, 그 뜻이. 자, 다음 페이지 가면 가로 4번 유찰시 세매각 2줄 밑줄 그으시고 아무도 안 들어온 걸 유찰이라고 그래요. 네, 이때는 최저가를 저감을 해요, 안 해요? 한다. 2줄 다 밑줄 그으셔요. 제일 위에 거 2줄. 다시 한번 624페이지 제일 위에 가로 4번에 2줄. 네. 밑줄 그어야 돼요. 거기 어디가 핵심이요? 저감. 첫째 줄 끝에 통상 20% 써져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가로 2번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각 허브에 대한 즉시 항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 예? 즉시 항고.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셋째 줄 앞부분까지 밑줄.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 다 밑줄 빡빡빡빡빡. 밑줄만. 그러면서 두째 줄 끝에 항고는 며칠 내 하시라? 일주일 기억하시라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하고 두째 줄까지 밑줄 긋고 별표 중요합니다. 읽어보면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되겠다.
10분의 1인데 요거 항고보증금은 뭐의 10분의 1? 최저가 아니고 매각대금에 동그라미 딱 치셔야지 되는 거지. 거기를 물은 거니까 언제나. 저줄 끝에 매각대금 거기 동그라미 이렇게. 자, 그랬다가 자, 셋째 줄, 넷째 줄도 밑줄.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당하면 기각되면 어떻게 돼? 보증금으로 제공한 공탁한 돈은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몰수. 대들었다가 기각당하면 끝나요. 못 찾아와요. 뜯겨요. 가로 3번에 두 줄 밑줄. 자, 네모 7번 넘어갑니다.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자, 여기는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되냐면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뭘 정해요? 기한에 동그라미 기한. 기한을 정한다고 기한. 예, 기한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 기한에 대금을 납부한다. 기한에 동그라미 치시라니까. 기한. 예. 둘째 줄에도 기한 또 나오죠? 자, 그러면 기한 내 언제든 내는 거고. 그러면 가로 2번 첫째 줄하고 둘째 줄. 뭐죠? 낙찰자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했을 때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뭐예요? 취득한다. 대금 납부하는 즉시 취득하죠? 돈 내는 즉시 취득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자, 셋째 줄.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읽어보면서 밑줄 긋습니다. 차순위 매신고인이 없거나 차순위 매신고인이 있는데 요 사람이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돈 안 내면 이 뜻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집행법원은 다시 하겠죠. 그때는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해야 된다. 그때 재매각 할 때는 밑에 줄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밖에 매각 조건도 그대로 종전 걸 적용하게 되고 이 말은 저감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뜻이에요. 칠판에서 뭐예요? 이거 지금 이게 칠판에서 재매각 요거죠, 요거. 그러면 다시 하긴 하는데 돈 안 내서 다시 하는 거죠. 지금 대금 납부 안 했다고 나오죠? 저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죠, 지금. 네,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두 줄 밑줄. 재매각 절차에서 종전의 낙찰자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해올 수 없으며 매수 신청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보증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요게 뭐예요? 아까 이거 돈 안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 날린다 이런 뜻이고 재매각 절차, 새로운 절차, 재매각 절차에는 입찰을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런 불이익이 돼요. 불이익. 그 두 가지 불이익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칠판에서 좀 보실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칠판에 보시면 요 왼쪽에 요것이 A4 용지 하나 정도 크기가 요 입찰표입니다. 입찰표.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하얀 봉투가 요 보증금 봉투라고 그럽니다. 입찰 보증금 10%를 여기다 넣어서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요 입찰 봉투, 대봉투라고 하기도 하고 누런 봉투가 있어요.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요. 여기 돈을 집어넣어요. 보통 10%인데 자기합수표 끊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얘도 적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 입찰 봉투를 반으로 접어서 호치키스로 찍어갖고 함에다 딱 집어넣고 이제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열어서 누가 높은 금액 썼냐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요게 기일 입찰 방식 그거예요. 그런데 요거 좀 공부하려고요. 근데 벌써 이 내용은 공부를 한 내용이기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면 경매 등기라고 보이십니까? 경매 등기. 경매 넘어갔을 때 등기부에 나오는 거. 등기부에 나오는 것 중에서 저당권 많이 나오죠? 아시죠, 이거? 등기부에 나오는 것 중에 압류 등기 구경한 적 있으신가요? 등기부에 압류 등기는 세금 안 내면 압류 등기가 떠요. 그래서 경매 물건 중에 보면 압류 등기된 물건 되게 많아요. 걸핏하면 압류 등기요.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도 있어요. 이것도 꽤 있는데
채권자가 자기 받을 돈이 있을 때 그 물건에다가 가압류 등기 해놔요. 이런 거 전부 다 등기부에 나오는 그런 권리들이에요. 이거 등기부 구경한 적 없으세요? 지금 등기부 본 적도 없는 표정들이 아주 해맑은 표정들. 아니 세상에 무슨 등기부도 있나? 이러면서 등기부 구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등기부에 나오는 요 등기 중에서 제일 빠른 거 하나를 찾는 거예요. 등기부상 순서가 있는데 제일 빠른 거. 그게 말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뭘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권리 분석할 때 권리 분석을 기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틀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를 띄웠을 때 등기부상 요런 등기 중에서 제일 빠른 거 한 개가 그 하나가 말소 기준이에요. 그거보다 앞에 나오면 여러분 입찰 들어간 여러분은 인수. 앞에 나오는 것은 뒤에 나오는 것은 주거. 그러니까 내가 떠안을 건지 없어지는 건지를 말소 기준 기준에서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소 기준 얘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경매를 쳤다는 뜻이고 저당권 은행에서 많이 하죠. 세금 걷겠다는 거죠.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돈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매 막 진행되죠. 전부 다 배당에 가서 우르르 줄 섭니다. 돈 받으려고 하는 등기들이에요. 배당에서 줄 서요. 그래서 얘네들은 경매 끝나면 이 말소 기준 여기서부터 사라져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은 없어지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중에 거의 90% 이상이 얘예요. 그래서 예를 들 때 저당권 앞에 세입자가 있어요. 그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세입자는 경매에 있어서 선순위 세입자예요. 보증금이 4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선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낙찰 받으시면 얼마를 떠안으셔야 돼? 4억을 떠안는다. 이렇게 앞에 나오니까 얘보다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했었잖아요. 얘보다 뒤에 나오는 세입자도 있을 수 있죠. 뒤에 나온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인도플러스 전입신고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4억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대항력이 없죠. 경매에서는. 뒤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벌써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할 때 요 내용을 했던 거예요.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 그게 권리분석 용어예요. 수험생분들은 경매 절차도 어렵게 생각하시면 이걸 더 어렵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틀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기계적으로 하셔야 돼. 등기부를 떼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빠른 거 하나를 찾으시고 그거보다 앞에 나오면 살고 뒤에 나오면 죽는다. 그 말이지. 여기까지가 권리분석에서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에요. 원칙이라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내용도 모르는데 두 번째 걸 해봤자. 그죠? 그러면 등기부에서 보면 만약에 예를 봐봐요. 세입자가 있고 2등으로 저당권이 있고 3등으로 다른 세입자가 있고 4등으로 저당권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죠? 예. 이 전부 다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해봐요. 이렇게.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등기부에 나오는 권리는 자, 요거 이제 5번은 경매를 쳤어요. 경매 친 사람이 누구냐? 요 D은행이 경매를 쳤다고 해봐요. 자, 이렇게 되면 권리 분석을 해볼 때 자, 제대로 했는지 결론부터 질문 드리고 시작해봐요. 여기 있는 요 세입자 C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찰자에게. 없어요. 세입자 C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은행이에요. 없어요. 말소 기준이 여기서 뭐예요? B예요. 등기부에 나오는 등기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얘는 등기부에 안 나오잖아, 두 개는. 얘가 나오지. 얘도 나오지. 이 두 개가 있으면 둘 중에 어떤 게 빠른 거예요? 빠르다고 지금 등수를 매겨놨잖아. 실제 할 때는 등수가 매겨지지 않고 여러분이 등수를 매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근데 또 매겨도 놨구만, 이렇게. 2번이 빠르다고. 그러면 뭐가 말소 기준이에요? 2번이 말소 기준이지.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예요?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없지. 얘보다 빨라도 소용없어요. 기준이 여기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세입자 A는
빠르잖아. 그러면 이 사람 보증금 4억이다 그러면 4억을 낙찰받은 여러분이 떠안는다고 생각해야 하셔야 돼. 떠안는다고. 이걸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한 내용인데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원칙은. 이해가 좀 되실라나? 어때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75%야. 자, 이제 매수신청 대리네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매수신청 대리인 갑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등기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민법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옛날보다 시험 수준이 엄청 올라온 거예요. 예, 근데 수험생들이 옛날만큼 이렇게 공부는 안 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편해져 가지고 그냥 대충 한번 따보려고 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대충 해가지고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벌써. 그래서 민법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민법을 공부하시는데 이 내용이 민법 방금 전에 막 설명드린 내용 있잖아요. 민법 시간에 분명히 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들어. 예. 그래서 민법이랑 등기법 같은 거 열심히 하셔야 돼. 예. 자, 매수신청 대리인 볼까요? 마지막 내용이에요. 매수신청 대리인도. 자, 아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여러분은 지금 앞으로 이런 수업을 수십 번을 들어. 수십 번을. 시험 볼 때까지. 그죠? 지금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 이거 어려운 거 어떻게 해? 막 생각할 수 있는데 다 하고 합격해. 그래도. 다른 작년에 합격생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순간에는 다 답답했었어. 근데 다 이제 또 합격에 나가잖아. 시간 지나면. 그 시간 지나면 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매수신청 대리인 봐봐요. 여러분들이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만 해갖고는 이게 성에 차지 않아. 뭣도 하고 싶어? 경매 받아주고서 돈 벌고 싶다고. 경매 대리도 하고 싶어.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이 돼야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에서 중개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 예, 그러면 경매 입찰 대리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요리 뽑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세 가지 조건. 그래야 법원에서 등록을 받아주고 사실 이거 하려고 그러면 법원에 등록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매 입찰 대리가 뭐냐면 대신 낙찰을 받아주고서 돈 버는 거예요. 중개업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하면서 이걸 부업으로 하시려는 사람이 있다고 법에서 할 수 있게끔 허용돼 있어요. 옛날에는 이걸 변호사나 법무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가 2005년도부터 중개사도 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고. 대신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돼. 여기서 얘기한 등록, 중개업소 등록은 요건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죠. 예?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이것은 이거 하려고 등록하는 거고 이것은 이거 하려고 등록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등록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먼저 첫 번째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중개법인 있죠. 즉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받아줘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 보면 부칙에 나와 있는 복덕방 할아버지 계시죠? 부칙 개공은 안 껴줘요. 개공이긴 한데 여기까지만 하시라고 그래. 여기는 진입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 자격증 딴 사람이 자격증 가지고 바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겠냐? 이것도 안 받아줘요. 일단 개공이 무조건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건너뛸 수가 없어요. 자기는 중개업을 안 하겠대. 그래도 건너뛸 수 없어요. 이거 안 하더라도 일단 개공이 먼저 돼. 그리고 여기까지 되고 나서 그러면 이것만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럼 말리진 않아. 그런데 자격증이 있다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절대 등록을 받아주지 않아. 이것도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려면 경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돼. 경매 실무 교육. 이걸 받아야지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될 수 있어. 여기도 보면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 여기도 실무 교육 받는 게 있었죠? 이거랑 이것은 별개예요. 이것은 경매 실무 교육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건 이것대로 받고 이건 이것대로 받고. 자, 세 번째 매수신청대로 등록되려면 보증 설정하셔야 돼요. 보증 설정 이렇게. 이게 뭐냐면 경매 입찰 대리하다가 사고 칠 수 있죠. 선수인 세입자가 있는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냥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보증금 뜯기게 됐다. 손해난 거에 대해서 물어주고 막 그래야 되죠. 그때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놓으시다 이 말이지.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거나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오픈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가서 결격자가 아니어야 돼요. 이 결격사에도 한 5가지가 있어요. 이쪽도 그랬죠. 중개업소 오픈할 때도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결격자가 아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요건이 뭐든가요? 그죠? 자격증, 야, 0.03초 걸렸습니다. 자격증 따고,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놓고, 그잖아요.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인데 여기도 세 가지예요. 그죠? 이 세 가지 요건을 우리끼리 암기해버리자고요. 암기할 때, 자,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자, 다시 한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되려면 어떤 교육을 보충하셔야 돼? 공법. 응? 공부할 게 많죠? 공법 교육을 어떻게 하라고? 보충. 어떻게 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예? 여기는 뭐고요? 자실사. 여러분 공법 교육을 보충해야 된다고. 응? 네. 공법 뭐 보강하지 않나요? 언제? 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다다음 주에요? 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법 교육을 보충하시라. 이렇게. 네. 자, 요건을 갖춰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른 거보다는 요 실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고서 밑줄을 가볼게요. 실무 교육이 가만히 보니까 중개업 즉 중개사무실 오픈할 때하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하고 요거 좀 달라. 그래서 여기서 보고서 이제 밑줄 그을 거예요. 자, 경매 실무교육은 어디 가서 받냐? 요게 핵심. 바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야. 그래봤자 이 교육기관은 협회하고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중요해요. 요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바로 밑에 2인자예요. 2인자. 응?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법원행정처장일 거야 아마. 대법원장은 절대 안 나와요. 밑에 2인자가 나와서 답변을 대신하지. 법원행정처장. 그 법원행정처장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을 받는다. 여기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죠? 시도지사. 예? 여기는 요거. 지방법원장 아닙니다. 더 높아요. 법원행정처장. 그 다음에 경매 실무교육은 법인이 경매 실무교육을 받는다면 대표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중개업에 대한 실무교육은 법인일 때 누가 받아요? 중개사무실 차릴 때는 법인에 누가 실무교육 받는다? 전부 받지, 전부. 응? 전부. 이거 비교하시라는 얘기 지금. 근데 경매 실무교육은 누가 받아? 임원 사원 중에 대표자만 받으면 끝. 엄청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그 다음에 교육시간이 요것은 길지. 이거 44시간이거든요. 44시간 이렇게 교육시간이 44시간 이유는 교육받다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죽을 사자예요, 이거 죽을 사자. 내용도 어려운데 교육시간도 길잖아요, 이쪽이. 내용이 어렵거든요. 아까 봤던 권리분석 그런 거 있잖아요. 경매 절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우는데 그 교육 내용 중에 방금 전에 여러분 공부한 것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보다 어려운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 교육 시간을 비교하시는데 연달아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래서 암기하실 때는 이빨이니까 이빨 3이니까 싸움이 어떻게 죽이네. 다시 이빨 알죠? 뭘 이빨 싸움이 죽이네. 연달아 이빨 싸움이 죽이네. 바뀌면 안 됩니다. 자, 교재 밑줄 그어볼게요. 633페이지에서는 자, 네모 1번의 둘째 줄 어디 가서 등록하느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죠 지금. 예, 그래서 둘째 줄 어디 가서 등록합니까? 지방법원장. 둘째 줄에 동그라미 쳐두시고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네모 2번에서 박스 오른쪽 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은 그 세 가지 써져 있죠. 세 가지인데 동그라미 1번 경매 실무 교육을 이수할 거 누구만 법인의 경우 누구만 대표자만 박스에서 지금 오른쪽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할 거 동그라미 2번 그쵸. 그 다음에 결격사 해당되지 않을 거 그랬죠. 근데 진짜 베이가 하나 빠졌네. 뭐예요? 칠판에 아까 썼던 거 진짜 베이가 뭐예요?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지워버려서 제일 처음에 매수신청 대리는 얘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빠져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에 공간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 또는 법인 개공. 오른쪽 칸 박스 위에다가요. 바로 위에다 써놔야지 의미가 있지. 딴 데서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위에나 아래랑. 오른쪽 칸. 뭐라고 쓴다고요? 뭐라고 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했잖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거나 아니면 또 뭐요? 법인인 개공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그 옆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 부칙 개공은 안 껴줘요. 부칙 개공 X 이렇게 써두셔야 되겠죠? 부칙 개공 X라고 쓰셔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는 요거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 5가지가 있어요. 다 3, 4월 달에 조금 더 공부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중간 정도의 가로 3번 등록 신청 수수료 나와 있지요. 등록 신청 수수료 두 줄 밑줄 긋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 여기는 여기 서부지방법원에 등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2만 원 내야 됩니다. 여기 2만 원, 3만 원 나오죠. 법인일 때가 3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가면 네모 6번에 가로 1번 등록 처분이라고 돼 있죠. 오른쪽 63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네모 6번에 가로 1번 거기 두 줄 밑줄 긋고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다고 서부지방법원장한테 등록 신청하면 서부지방법원은 며칠 안에 법원장은 등록을 시켜준다? 14일이죠? 요거 14일.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다고 등록 신청하면 이 지방법원장이 며칠 안에 등록해주라? 14일. 중개업소 차릴 때는 며칠 안에 등록 처분? 7일. 다시 한번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는 며칠 이내 등록의 통지? 7일이고 7일. 요건 7일이고 여기 매수신청 대리인 되겠다고 등록 신청했을 때는 며칠 안에 등록 처분? 14일. 그죠? 기본이죠, 기본.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가면 경매 실무교육이 나와요. 가로 1번에 나와 있는 거요. 5줄을 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철저히 공부하셔야 되고 5줄인데 자, 둘째 줄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법인일 때는 중개법인일 때는 누가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대표자만 받으면 오케이죠? 둘째 줄에 나오죠? 어디 가서 경매 실무교육을 받으시라? 둘째 줄 끝에 누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법원행정처장. 거기가 핵심.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줄 끝에 법원행정처장을 딱 동그라미 치시고 끝나야 됩니다. 셋째 줄에 보면 지방법원 본원 소재 이딴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혼동될 염려가 있어. 자, 법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는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지방법원 그거 신경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세요. 헷갈려. 친절하게 써놓은 건데 지나치게 친절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자, 가로 2번에 가시면 첫 줄 교육시간 밑줄 그어 놓으셔야 되겠네.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렇게 이빨 싸움이 죽이네. 이렇게 우리 둘째 놈하고 엄마가 싸움 붙잖아요. 둘째 놈이 안 져요. 그래서 어쩔 때는 주둥아리를 때려주고 싶어요. 한마디도 안 줘. 그래가지고 엄마가 말하다가 엄마가 말을 이루. 보통 저하고 집사람 싸움 제가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막 뭐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나 있어요. 그거 아니 이렇게 하면 벌써 상황 종료. 이렇게 하세요. 끝이야 이제. 그다음부터 말할 기회도 안 주는데. 근데 둘째 놈하고 붙잖아요. 그 엄마가 막 쩔쩔 매요.
그건 엄마가 한다는 소리가 말 대답한다고 이제 엄마가 또 자, 그럼 저하고 이제 둘째는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저하고 둘째는 붙으면 제가 이깁니다. 아 근데 대화가 돼. 예, 그래가지고 천천히 얘기해 주죠. 천천히 얘기하면서 자, 그래서 제 말이 좀 통하는 그 놈이 둘째 놈이고 첫째 놈도 안 통하고 엄마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보셨죠? 그러면 어디 보시냐면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 632페이지 넘겨 놓으시고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대입권 범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할 겁니다.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7가지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행위를 해주는 건데 나중에는 암기하시고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4개만 보자고요. 4개인데 자 보통 입찰표를 대신 써줘요. 아까 입찰표 구경했었죠 아까? 그 다음에 보증금을 대신 갖다 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떨어지면 보증금을 찾아와 줘요. 그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매수 신청 보증금 돌려줄 것을 신청. 보증금 뭐예요? 찾아오는 거. 아니, 좀 이따 밑줄 그을 거예요.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 입찰표 대신 써주고 돈 대신 갖다 내주고 떨어지면 그 돈 찾아와 주고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공유자의 우선권 행사하는 걸 대신해 주고 요새 부부 공유 되게 많거든. 남편 2분의 1, 아내 2분의 1, 아파트야. 남편이 빚이 많아. 남편 지분이 경매 넘어갔어. 그랬을 때 남편 지분에 대해서 경매 넘어가면 아내가 절반 지분을 갖고 있죠. 아내가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누가 들어와서 높게 3억 7천을 써도 아내가 법정에 가가지고 우선 매수 신고하실 분 그러면 손 들고 나가. 그러면 3억 7천에 쓴 1등짜리가 있어도 그 사람이 쓴 금액으로 아내가 받아오게 돼. 그러니까 아내는 다 물리쳐. 아내는 위대하다. 다 물리쳐. 같은 금액으로 쳐주는데 따내와. 그게 우선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직접 안 가고 입찰 대리인 한 사람한테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우선 매수권 행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이게. 자,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632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에 대리권 범위 및 대상 물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박스에서 7가지인데 지금 다 알 필요 없고 자, 4군데를 밑줄 그어요. 1번, 2번, 5번, 4번. 요 4가지 설명드렸죠.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 할 때는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암기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암기보다는 이런 게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여러분들 어디 펴두시냐면 639페이지 펴십니다. 자, 몇 페이지만 더 하고 이제 OX 문제, 자, 문제로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입찰 대리 할 때는 639페이지부터 밑줄 그어가면서 책으로 보겠습니다. 네모 1번. 매수신청 대리 행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대리 행위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입찰 대리 해주는 사람 얘기합니다. 대리 행위를 할 때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갖다가 제출해야 된다. 여기서 대리 행위마다 그랬는데 대리 행위가 뭐예요? 아까 봤던 7가지요. 아까 봤던 7가지 있었잖아요. 입찰표 작성, 보증의 제공 그런 거 있죠. 그거 할 적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내는 거예요.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뭐게요? 결국 위임장이에요. 대리인이니까 위임장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서류는 위임장 들고 가면 돼요. 그런데 넷째 줄을 보시면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법정 대리행위를 법정 대리행위를 그랬는데 대리행위라고 나오는데 원래 조문은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 그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 몇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입찰표도 쓰고 보증금도 갖다 내고 떨어져서 보증금 찾아봐 주고
이러고 하잖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러면 위임장 한 번 보여주고 그냥 싹 해. 입찰표 써서 낼 때 그때 또 보여주고 보증금 찾아올 때 또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만 보여주고 다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끝머리에 가로 2번도 몇 번씩 나온 거예요. 매수신청 대리인 개공은 대리행위 할 적에 매각장소나 집행법원에 즉 입찰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돼. 이 말은 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대신 가서 입찰 보고 오라고 못 시켜. 매수신청 대리는 어떻게? 직접 출석해.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가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가 없다.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네모 2번. 사건 카드라고 돼 있어요. 매수신청 대리는 자기가 맡은 경매 사건별로 사건 카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사건 카드 작성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첫 줄부터 넷째 줄까지 밑줄. 그리고 사건 카드에다가 여러 가지를 뭐 이것저것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적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셋째 줄에 보시면 보수액이라고 있어요. 셋째 줄에. 가로 1번의 셋째 줄에 보수액 찾으셨어요? 네. 보수액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640페이지예요. 가로 1번 사건 카드 작성이고 거기서 셋째 줄이에요. 보수액. 네 줄을 다 밑줄을 긋고요. 보수액. 왜 중요하냐면 매수신청 대리인도 보수를 받는데 그 보수액은 확인 설명서에 적는 게 아니고 어디에 적어요? 사건 카드에. 중개 보수는 어디에 적든가요? 중개 보수는 확인 설명서에 적지. 복비는 확인 설명서에 적어.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사건 카드에 적어. 그거 다르잖아요. 그리고 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보존 기간 기억하셔야 돼. 몇 년 동안은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 5년이죠, 5년. 그 다음에 오른쪽 가면, 오른쪽 넘어왔어요, 이제. 왼쪽 페이지 있으면 안 돼요. 오른쪽에 보면 설명 의무야, 설명 의무. 중개 대상물도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입찰 대리하는 물건도 이 물건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설명할 사항이 박스에 있는 4가지예요. 그 4가지 보면 물건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표시, 지목이나 면적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뭐. 그 다음에 권리관계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니은번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제한사항.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법상 규제사항들이에요. 공법상 규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라. 그러니까 공법상 용도 지역이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 용도 지구 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투자 물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이거 낙찰 받으면 얼마 벌어요? 이거 낙찰 받으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낙찰 받으면 매달 얼마씩 월세 들어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라. 리을번이 중요하죠. 리을번은 여러분 배운 거란 말이에요.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또는 인수해야 될 뭐라고요? 권리 등에 관한 사항. 부담 동그라미, 인수 동그라미. 낙찰 받게 되면 부담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루 종일 이거 한 기억밖에 안 나네. 선수인 세입자. 선수인 세입자가 보증금이 4억이다 그러면 여러분 4억을 떠나셔야지. 낙찰 받는 사람이. 그걸 갖다가 만약에 떠안는 걸 얘기도 안 하고 이거 지금 10억짜리인데 3억까지 떨어졌으니까 받으면 최고라고 하면서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러면 다른 사람 들어올지 모르니까 5억 써봅시다 해서 낙찰 받았어. 그러면 보증금이 7억이 있으면 10억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고 아니 최근에 경매 물건 중에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사회복지법인 있잖아요. 아이고 시간 지나고 그랬네. 사회복지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낙찰 받는 게 아니에요. 낙찰을 못 받아요. 거기서 들어가서 낙찰을 1등 대봤자 이게 사회복지법인은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진짜 허가가 떨어져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은 가끔 보면 그 저 마을에 보면
빌라 이런 데 사회복지법인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집이 있어요. 집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주택 쪽에 보면 있어요. 그런 사회복지법인 그런 것이 경매에 넘어왔을 때는 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을 때 그 사회복지법인이 허가 신청을 넣어가지고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허가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사회복지법인은 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넘어가라고 허가 신청을 해주겠어요? 100%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허가 못 받아요. 그러면 잘못되면 걸었던 보증을 보통은 돌려주는데 뜯긴다고 몰수한다고 하는 그런 경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만약에 그걸 받잖아요. 그 보증금을 갖다가 날려요. 근데 기가 막혔던 것은 인터넷에 보니까 그 사회복지법인 그게 그 실제 사건이 한 4억 정도 3억 얼마 되는데 1억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회라고 하면서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이 그거 관심 있는 사람 전화하라고 그렇게 했으면 올려놨더라고. 그게 뭐예요 그게? 완전 사기요. 그러니까 경매 컨설팅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이게 경매를 제대로 안 배우고 컨설팅 하는 사람 되게 자격증 높고 혹시 있다고 해도 경매 안 배우고 막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거 완전히 꽝이요 꽝 그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로 2번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보존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존기간 꼭 기억하셔야 돼. 그 세 줄 다 밑줄 긋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보존기간은 몇 년? 5년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 몇 년? 3년.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의 보존기간 몇 년? 5년. 이거 왜 5년 낸 거예요? 왜 매수신청 대리 대상 물건은 3년이 아니고 5년이에요? 그치. 사건 카드에 같이 묶어서 보존해요. 그런데 사건 카드의 보존기간이 아까 몇 년이었어요? 5년. 그래서 이게 5년으로 맞춰줬을 뿐이에요. 갑자기 이게 중요해진 게 아니고. 사건 카드에 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둘째 줄 끝에. 응? 그러니까 그래서 5년으로 맞춰준 것 뿐이에요. 자, 마지막 페이지 642페이지. 자, 입찰 대리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보수 받을 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정 한도가 있어요. 자, 입찰 대리했을 때 그 받는 보수는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할까요? 지금 642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642페이지 제일 위에 첫 줄. 자, 뭘로 받아요? 뭘로 정해요? 법정 한도를? 조례예요? 대법원 예규예요? 시도 조례 아니고 첫 줄 끝에 뭘로 정해요? 대법원 예규. 예규에다 동그라미 씌셔야 돼. 예규. 첫 줄 끝에 조례 그러면 안 돼.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해요? 조례지, 조례지.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는 법정 한도를 뭘로 정해요? 예규. 지금 수업 시간 한 것은 알아두면 좋겠어요가 아니고 꼭 알 것만 해요. 한 개라도.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한 건 하지도 않아요. 할 시간도 없어.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 한 것은.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에 대해서는 이거 얼마니까 얼마 주시라고 설명하고 그래야 돼. 그렇죠? 중개보수 복비도 그랬었죠? 얼마 달라고 설명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는 언제 설명해야 돼? 가로 2번. 읽어보세요. 언제 설명해 줘야 돼? 이거 낙찰 받으시면 감정가 1% 주셔야 돼요. 이거 언제 설명? 위임계약 전에. 중개보수도 언제 설명해?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보수를 받아먹으면 영수증을 써줘야 돼. 그렇게 나왔죠, 지금 가로 4번. 두 줄 밑줄 긋고 별표 치고. 가로 4번은 별표. 그래서 영수증을 작성해줘야 돼. 이 점에서 중개보수하고 달라요. 중개보수는 어때요? 영수증 써줘요? 복비. 안 써주지. 써주라고 한 법이 없어. 왜 안 써줄까? 중개보수는 비교하셔야 돼. 중개보수 복비 받았을 때는 영수증 써주는 게 없어. 중개보수는 어디에 적어요? 확인설명서. 거기에 도장까지 찍어서 확인설명서를 주죠.
그러니까 확인설명서가 영수증 역할을 해버리잖아. 복비는 중개보수는. 근데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요? 사건카드에 적어요? 사건카드에 적는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럼 사건카드는 적어서 갖고 있는 거야?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따로 뭘 써줘야 되겠어? 돈 받아 먹었으니까. 영수증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제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가로 5번도 별표. 작년 시험에도 나왔죠. 자,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언제 지급한다? 약정이 없으면? 대금 내라고 한 날. 그죠? 대금 지급 기한일. 그죠? 네, 요거. 됐습니다. 자, OX 문제, 아니, OX 문제가 아니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갖고 있고 계신 분, 2장 있으신 분. 한 장밖에 없어요. 제가 없는데 지금. 응? 가져오세요. 예. 아니, 같이 볼 게 아니고, 없나? 네, 가져오세요. 예. 자, 1번 풀어봅니다. 갑은 2017년 1월 28일자, 1월 28일 자기 소유의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이 그러니까 임차인이겠네. 갑은 임대인이고 그 정체를 똑바로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계열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이 누구? 임차인. 임차인 을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대항력 물어봤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주민등록 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어때요? 대항력을 주장하려고 했을 때 확정일자가 필요하던가요? 아니요. 확정일자는 우선 면접권 주장할 때 필요한 거잖아요.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가 X. 2번 임차인 을이 X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그 뒤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했다면 그러니까 확정일자가 먼저 받고 전입이 뒤요. 자, 그때 전입신고일이 저당권 등기일과 같대요. 그러면 이때는 배당 순위가 누가 더 우선해요? 세입자예요? 은행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가 우선하죠? 같은 날이면 세입자는 다음날 0시로 넘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같은 날이면 이때는 저당권자가 우선하니까 X죠. 임차인 을이 우선한다고 했으니까 거짓말.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갑이 그럴 수 있나요? 을이지.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갑이 아니고. 4번 갑은 을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해왔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갱신 요구권이 지금 주택에 있는 거 아시죠? 언제 행사하는 거예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러면 거의 들어줘야 된다. 자, 5번 보시면 경제자산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적절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중에 갑이 임대인이에요. 차임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 있다. 증액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 중에는 많이 못 올리죠. 20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지. 다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중개실무도 지금 출제가 사례 문제로 나와. 자,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2번 계열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로 을은 병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2억에 월차임 700만 원으로 6개월을 기간으로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거 상가 임대차 계약입니다. 자, 임대인이 누군가요? 병이고요. 정체를 잘 보셔야 돼. 임차인이 을. 그죠? 계약 기간 얼마? 임대차 기간 6개월. 보증금 얼마? 2억에 월세 700.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이하 보증금인가요? 초과인가요? 이하죠, 이하. 환산하면 딱 9억이니까 9969, 969 할 때 9억. 9억 이하에 들어가죠? 이하입니다, 이하. 예. 그러면 다 적용되겠네. 자, 그랬을 때 을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년 3월 12일 사업자 등록을 했고 3일 있다 13일 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에 관련된 갑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병은 누구죠? 임대인.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임대차 기간 몇 년 정했어요? 6개월 정했죠? 근데 어떻게 1년을 주장해?
그죠? 1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누구? 그럼 계약을 6개월 했기 때문에 1년 다 채워서 장사해라고 강요 못하는 거예요. 6개월만 했으니까 나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할 게 없어요. 각오는 1년을 하고 계셔야 돼. 근데 6개월 마저 더 장사해 이렇게는 못하는 거지. 자, 2번 임차인은 2020년 3월 14일 보증금에 대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다. 3월 며칠? 14일이에요? 13일이에요? 확정일자가 다음 날로 넘어가요? 사업자 등록이 다음 날로 넘어가지. 확정일자는 그날이잖아요. 그럼 3월 14일이 아니고 3월 13일이지. 3번 병은 임대인 병은 의뢰 차임액이 연체액이 1,400만 원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해지 사유는 몇 기 연체? 3기 연체니까 3달치 연체가 돼야 돼요. 3달치니까 2,100만 원. 아직은 3기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다. X. 4번 병의 동의로도 을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정은 전차인 나왔어. 이 사람은 을을 대위해서 동의 있었기 때문에 대위해서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맞네. 5번 을의 갱신 요건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 모양이요.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갱신된 임대차는 상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전임대차 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되는 게 아니고 5번처럼 전 기간, 전 계약 조건으로 되니까 앞에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된다고요. 1년 된다 그러면 X. 정답이 아까 4번인가? 자, 3번 문제. 법원은 X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개시 결정을 내렸고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에 근거해서 경매를 붙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저 매각 가격을 2억 원으로 정했다가 기일 입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 갑에게 개업공인회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최저가 2억이라는 겁니다. 경매 절차에서 지금 1번 갑은 손님이에요. 의뢰인 2억 2천만 원의 매수 신청을 하려는 경우 2억 2천을 써내보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2,2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2,200이 아니죠? 2억 2천을 쓰더라도 최저가의 10%를 거는 거니까 2천만 원이죠? 2,200이 아니고 2번 갑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이전 늑대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다 낸 때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다 낸 때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전 득기 촉탁한 때가 나오면 안 되지. 앞부분만 나와야지. 다 낸 때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 촉탁 뒤에는 아니지. 등기하고 관련 없어요.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고가 매수 신고를 해서 공동으로 1등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사람에 대해서만 다시 추가로 입찰을 해요. 그랬을 때 두 사람은 전에 입찰 가격을 그 입찰 가격 넘겨서 그 이상 써야 돼요. 근데 전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면 안 되죠. 둘이 같이 2억 3천 쓰고 1등이 됐어. 그러면 둘만 다시 불러다가 다시 써오라고 그래. 추가 입찰이라고 그래. 그럼 2억 3천 이상 써놔라. 이렇게 하겠지.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X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나면 X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모두 소멸한다. 경매 끝나면 그 부동산에 묻어있는 저당권 같은 요 담보 물건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이거 안 배웠다고 그러면 안 돼. 아까 권리 분석하면서 말소 기준할 때 얘네들은 돈을 무지하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는 사람처럼 돈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죠? 말소 기준이 죽는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어때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다. 그러면 매수 신고까지 했죠. 그러면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 매각기일이 종결되었을 때 입찰
그 당일날 끝났어요, 절차가. 대기자 순번에 올려놨어. 그러면 즉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지. 대기 순번에 올랐으니까 1등이 돈 낼 때까지는 기다려야지. 돈 내버리면 그때 찾아와.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돈 안 내면 자기가 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시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맞는 거 몇 번이에요? 4번? 네, 4번. 자, 마지막 4번 문제.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에 위임을 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결정기일로 한다. 어때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응? 정신 차리셔야 되는데. 자, 여기요.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바로 대금 지급하는 기한일 이렇게 돼 있죠. 요때 요 시점이야. 매수신청 대리인 보수가. 근데 여기가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매각 결정기일하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은 일은 달라요. 매각 결정기일이고 여기는 매각기일이고. 용어. 입찰하는 날은 매각기일이에요. 일주일 있다가 정식으로 허가를 때려주는 것은 매각 결정기일이에요. 그리고 대금 납부하는 것은 대금 지급 기한이죠. 그럼 매수신청 대리인의 보수는 언제 주는 거예요? 언제? 약정이 없을 때는. 대금 지급 기한 일로 한다. 여기죠, 이거. 보수 지급 시가 여기로 되는 거지 결정기일이 아니죠. 그래서 1번 지문처럼 이렇게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1번이 틀렸어요. 구별하셔요, 용어를. 뭐 결정 나오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1 나오니까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 2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매수도 대리권 범위에 들어가지요. 7가지 중에. 3번. 매수신청 대리에 관해서 보수표와 보수에 대해서는 위임인한테 언제적에 설명해라. 위임계약 전에 설명하시오. 아까 봤었죠, 이거? 전에 설명하라고.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출석하고 대리 출석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번.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누가?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려면.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맞는 건데 다만 5번은 조문에 따라 써놓은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법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일 것 맞는 걸로 해주셔요. 5번도. 그런데 사실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걸 얘기합니다. 공인개공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옛날 조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없앴어요. 그 없애서 개정한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렇게 바꿔놔도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출제가 이렇게 됐어요. 바뀌고 나서도. 이게 맞는 표현이니까. 그 사람 정신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되 이거 대신에 뭐로 나올 수도 있다. 조문처럼. 5번처럼.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 개공일 것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5번은 개업 공인중개사이거나 이렇게 나와도 누구를 얘기한다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은 뭐 어떻게? 맞는 걸로. 틀린 건 몇 번? 1번. 그죠? 오늘 고생하셨어요. 공부하느라고. 오늘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동영상 들으실 때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첫 진도부터 또 나가잖아요. 거기서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무 2편 여기서부터. 그렇죠? 중개 실무 파트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 여기 한 3번 볼 때 앞에 한 번 정도 보는 거예요.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비전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 중개 실무 파트 오늘 공부한 내용 있잖아요.
이것을 많이 보셔야 돼. 이걸 여러 번 공부하셔야 돼. 여기가 점수 따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앞쪽은 쉬워요. 강약을 두고 공부하셔야 된다. 강약. 아시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